시작 하면 4-33까지 4-33부터 하면 되죠. 옆번호 이송까지는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인 법원에 대해서 지금 재판권, 그다음에 관할, 이송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관의 재척 기피 회피 이런 것도 좀 했고, 하여튼 법원 구성은 단독체와 합의체로 구성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해오면서 1심은 이렇게 구성되는데 단독체가 위주이다. 지금 금액적으로는 단독체 위주의 이걸 2억으로 상향해서 더 단독재판부가 맞는 사건의 범위가 2억까지 됐다. 그런 얘기 등등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또 다른 주체인 당사자에 관한 거 하도록 할게요. 당사자의 의, 두 대립 당사자 구조다. 이런 등등은 기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당사자 확정에서 소장의 표시로서 원고 피고로 나오는 표시에 따라서 당사자를 확정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사자 명의 소송이라고 하는 타입과 성명 모용 소송이라고 하는 타입이 당사자 확정과 관련해서 문제된 것을 봤죠. 그것도 사실은 좀 특이한 거죠. 그냥 우리가 근데 지금 계속 보는 거는 특이한 거를 따지는 거죠. 사실은 특이하게 나오는 거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본다면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자꾸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를 특이한 경우에 이런 경우 있고, 법인격, 여러분이 상법에서 무시 내지 부인 이런 법리가 있어요. 예컨대 회사는 유한 책임이니까 그 주식 그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처럼 하면서 형식적으로 회사를 내세워서 그 다음에 빚을 지게 되니까 회사만 지금 없어지면 거기서 딱 단절이 되는데, 이 경우에 그 대표자 개인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론이 법인격 무시의 법리, 뭐 이런 게 여러분이 상법에서 배우는 건데, 이 경우도 소송에서 지금 이 회사를 상대로 냈지만 회사를 상대로 낼 때는 당사자가 어떻게 표시되겠어요? 회사의 대표자가 법정 대리인처럼 64조에 의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만 그건 법정 대리인처럼 하는 대표자에 대한 소송은 아니거든요. 회사에 대한 소송이지. 회사에 대한 소송인데, 이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 이거 실제 소송행위를 펼친다든지 하는 거는 관념적인 우리가 법에 의해서 인정된 사람이지 물리적인 자연이 아니니까 실제 소송은 대표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 회사의 소송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자를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처럼 취급하면 된다라고 한 게 64조의 주문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되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소송은 앞에 또 가서 본다면 무슨 주식회사, 그 다음에 여기에 대표자, 사장이 와야 되는데, 요거는 사장에 대한 소송은 아니고 이 회사에 대한 소송이죠. 그런데 법인격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장 개인에 대해서 취급을 하려는 게 법인격 무시의 법리인데, 그런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결국 회사는 헛껍데기고 그래서 그걸 회사라는 틀을 깨고 그 사장 개인한테 추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다시 내는 방법 말고 이 소송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대표자를 피고로 삼는 소송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의 영역이 그 다음에 그 바꿔주기 위해서 그럼 당사자를 회사로 보지 않고 그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당사자 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앞에 가서 보면 우리가 성명 모형소송, 사자 명의소송 이런 거 얘기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교과서 가면 법인격 무시의 법리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우리는 사자 명의소송과 성명 모형소송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여튼 나중에 이제 보면 사자 명의소송 갖고 막 시험은 많이 나와요. 그런 정도만 일단 알고 다시 당사자 와서 확정된 당사자를 가지고 우리가 소송 요건적으로 따지는 이제 지금 그런 개념이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가 그 소송에 적격이 있을 것,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소송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요거는 이쪽으로 뺀 게 소송 요건은 아닌데 뭔가 갖고 있어야 돼요. 변론 능력이 있을 것. 요런 자격 능력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이 보정되지 아니한 채 최종적으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소송 요건으로서 부적법 각하되는 거예요. 다만 변론 능력은 소송 요건은 아니고 변론을 할 능력이 우리의 법 시스템은 특별히 사실은 문제는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주의이기 때문에 본인 소송 가능해요. 그럼 그거와 대칭되는 개념이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변호사 강제주의. 독일식의 시스템인데 소송을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펼칠 수는 없고 변호사를 대리시켜서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럼 변호사 대리 원칙과 그럼 또 다른 거냐? 다른 거예요. 변호사 대리 원칙은 본인이 소송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남을 써서 하려면 변호사 자격자이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한편 변호사 강제주의는 본인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본인이 미성년자 등의 경우라면 법정 대리인이 등장하는데 우리 법 체제는 본인이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아니라면 직접 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법정 가서 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아닌 거예요. 근데 본인이 소송하러 와서 그 일반 사람들의 그 법원에 대한 막 자기 권리구제를 해줄 줄 알았다가 막 그것에서 엉켜가지고 못 안 돼가지고 하는 하소연 같은 거는 뭐 여러분이 요 교실에 있어서는 모르는데 그 현장에 가면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 이제 민사소송은 자기 주장을 자기가 아주 설득력 있게 펼쳐서 그걸 잘 증명해서 판사로부터 판단받는 그 시스템을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 억울함을 법원이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와서 막 막무가내로 뭔가 떼쓰는 비슷한 이런 식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시스템에 의한 재판은 아닌데 막 당사자가 와가지고 막 거기서 주장창 이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그러면 판사도 또 성깔 있는 판사나 좀 불친절한 판사는 신문지상 또는 내가 저번 때도 얘기했듯이 막말 판사 비슷하게 뭐
나이 들으면 죽어야 된다든지 또는 마약 먹고 왔냐는 둥 진짜 앞뒤 딱 잘라놓으면 진짜 무지막지막하게 못 될 정도가 아니라 퇴출시켜 정도야 되는 판사이지만 뭔가 그 앞뒤에 뭔가가 황당한 게 있었을 거예요. 딱 그 판사가 그런 말까지 나가게 된.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법원이 아주 진짜 못 참으면 행설수설하면 144조에 진술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진술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진술을 금지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진술을 못해요. 그랬을 때 변론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변호사 대리 원칙하고는 또 틀리다고 그랬죠. 변호사 강제주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조금 용어가 무겁다고 그래서 교과서적인 용어는 아닌데 실전적으로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이렇게도 불러요. 필수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변호사가 변론해야 한다. 변호사 강제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한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겠다라는 상황을 인정은 하지만 너무나 황당하게 이랬을 때 진술을 금지시킬 수 있는 조문이 있고 144조에 진술 금지가 되면 그런 경우에 변론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런데 이 변론 능력은 없는 거는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정에 와도 변론을 못하니까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법정에 안 온 경우를 우리가 결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률적으로는 민사소송은 물리적으로 안 온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이유 때문에 설사 물리적으로는 법정에 왔어도 변론을 못하는 것을 결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법정에 와서 말하겠다라고 하다가 제지당하고 이러면 이제 변론을 못하게 되니까 결석이 돼요. 결석적인 이런 효과가 부여되는 거지 그 소송을 부적법 각하시키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다시 좀 침착해진다든지 하면 변론 허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막 흥분되거나 막 횡설수설하거나 그런 상황에 대한 제재로서는 변론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결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날. 그 다음에 나중에 침착해졌으면 풀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소송 자체를 부적법 각하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자격이자 능력인데 소송 요건은 아니에요. 요 변론 능력은.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을 때 대리인의 대리권이 유효해야 한다. 이런 것 등이 당사자와 관련된 또는 대리인까지 추가한 소송 요건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사자 능력, 당사자격 이런 것도 다 어떤 거예요? 원칙적인 건 실제 원칙적인 게 많은 건데 특이한 것 등을 우리가 또 여기서는 배워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능력은 51조, 소송 능력도 51조, 대리도 법정 대리에 관한 것은 51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소송법에 따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실체법에 따른다. 이렇게 당사자에 관한 첫 조문 51조를 보면 50조까지가 41조부터 50조까지가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문이에요. 조문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1조 되면 당사자로 조문이 이제 한 챕터가 형성되어서 첫 조문이 51조인데 51조가 약간 당사자의 총칙적인 조문으로서 당사자 능력이라든지 소송 능력이라든지 법정 대리 등에 관한 것은 소송법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실체법에 의한다. 그러면 실체법의 개념이 당사자 능력은 권리 능력 개념을 대칭해서 이해하면 되고 소송 능력은 실체법의 행위 능력을 대칭해서 이해하면 되고 법정 대리는 실체법의 법정 대리 그것을 대칭해서 이해하면 된다. 라는 게 51조예요. 그런데 그러면 소송법에 따로 규정을 특별히 만들어주지 않으면 실체법처럼 하면 되는데 51조 다음 바로 52조에 소송법에 특별 규정이 하나 나와요.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으면
원래 실제법에서 권리 능력 없다라는 말은 권리 무능력이잖아요. 그럼 51조만 갖고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52조에 그런 케이스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실제법에서는 권리 능력 없지만 그래서 여기 당사자 능력이 없느냐라고 하려고 했더니 52조에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어떤 조직적인 그 틀에서 대표자 같은 게 있다면 그대로 주체를 인정한다. 그럼 여러분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그것을 이해해 보면 돼요. 이 52조 다음에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가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갖고 계속 물어보는데 권리 능력 없는 단체와 조합, 권리 능력 없는 단체 중에 사람의 단체인 사단과 조합의 구별 이런 건 여러분 민법서 배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관계는 총유이다. 조합은 계약관계이면서 재산관계는 합유이다. 조합은 그 조직의 어떤 독립성이나 조직성, 공고성이 떨어진다. 계약에 불과하다. 이런 거 계속 배우잖아요. 권리 능력 없는 단체는 뭔가 조직으로는 법인급인데 뭔가 규제를 안 받으려고 한다든지 뭔가 때문에 허가를 안 받고 법인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직적으로 볼 때는 거의 법인의 어떤 형식적인 허가 같은 것을 안 받고 등기를 안 하고 해서 뭔가 그 기존 틀을 좀 자기네가 안 따르려는 어떤 의도 등이 있어서 안 만들어낼 정도. 그렇지만 조직적으로는 거의 법인 해도 되는 급의 그런 단체 등에 대해서 소송법에서는 그 조직에다가 그 단체에다가 주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합의 경우도 그 주체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까지 52조를 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합의 경우에 주체를 어떤 사람이 10명이 모여서 이렇게 10명이 모여서 10명이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체를 하는 이런 거예요. 그것을 민법에서 여러분이 했던 조합계약 10명이 그랬을 때 뭔가 외상 거래 같은 걸 하다가 돈 받을 게 있다든지 거꾸로 돈을 줄 일이 있어서 소송이 생기면 이 조합체나 내는 건지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음에 거꾸로 이 사람들이 뭔가 소송을 내야 되면 조합체 이름으로 낼 수 있는 거지 아니면 10명이 개개인의 이런 개인으로 낼 수 있는지의 차이를 보면 조합체의 당사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면 조합체로 어떤 주식회사처럼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처럼 조합이 직접 당사자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10명이 개개인으로 내야 되고 이 조합체의 재산관계는 합유라는 재산관계는 여러분이 공동소유 중에 물권법 배웠는데 지분 같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같이 소송을 해야 된다면 나 혼자만 하고 나머지 안 하고 이런 관계로 소송에서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는 그 합의라는 실체법의 관계의 속성상 그래서 소송에서도 다 같이 해야 돼요. 10명이. 그런 것을 공동으로 같이 소송해야 된다는 공동소송 중에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그래요. 필수적.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합의관계 같은 경우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재판이 여러 명이 같이 원고로서 X1, X2, X3에서 만약 10명짜리 조합체면 이렇게 다 소송의 당사자가 돼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게 복잡해져요. 물론 이런 복잡해지는 것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52조 다음에 보면 53조에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선정당사자 제도. 느낌 알겠어요? 선정당사자라는 건 누군가 내세워서 대표로 선정시켜서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해라 라는 거예요. 대리하고는 또 틀린 거예요. 뭔가 우리가 누구 보고 나가서 해라 라는 개념이 대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선정당사자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특이한 경우에요. 원래는 변호사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람을 본인이 아니고 내세워서 하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런 선정당사자 제도는 법률이 지금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이한 그런 소송 담당이라는 개념이에요. 소송 담당. 이 사람을 소송을 담당시키는 거예요. 소송을 신탁시킨다, 이런 용어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소송 담당시킨 거예요. 특이한 개념이에요. 하여튼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조합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을 그럼 52조를 좀 더 여유 있게 우리가 봐줘서 권리 능력 없는 단체가 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실체법과 달리 그렇게 해놨는데, 조합의 경우까지도 그럼 이왕지사 그렇게 만든 규정을 좀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좀 엄청 편해질 것 같은데, 조합이 소송을 할 때 10명이 등장할 게 아니라 조합체가 그냥 당사자가 돼서 등장해버리면 참 심플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 중에 일부는 조합에도 52조의 조문을 적용할 수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이 일부 있어요. 한편 실무는 엄격하게 52조는 조합까지 얘기는 하는 게 아니다. 권리 능력 없는 단체의 그냥 고지것대로 실체법에서 조합과 권리 능력 없는 단체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그 조문은 조합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 능력 없는 단체 사단, 그 경우에 조합까지는 아니다 라고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4-33의 앞에 도입부 그림 도표 보세요. 당사자 능력자는 51조와 실체법의 권리 능력자, 즉 자연인과 법인. 그래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롱뇽이 당사자로 등장했던 사건도 있었다고 그랬죠. 일반 민사의 본안 소송은 아니고 착공금지, 본안 소송이었나?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이었나? 가처분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본안 사건이 아니고,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을 원고로 해서 소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 때 그 실제 그렇게 기획했달까 뒤에서 한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 이름이 도롱뇽의 친구들, 그 환경단체. 왜? 그때 한번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롱뇽의 친구들은 당사자 능력은 만약 있다고 하면 뭘로 통해서 있을 것 같아요? 도롱뇽은 동물이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어요. 왜? 실체법에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동물이 무슨 손해배상 청구권을 뭐 설사 인정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체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권리를 분쟁을 여기서 주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냐 없냐 해서 동물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도롱뇽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뭘로 되겠어요, 만약 인정되면? 법인 자체나 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시민단체, 환경단체, 법인일 수 있는데 만약 법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급으로까지는 돼요. 권리 능력 없는 단체, 이런 거로 해서 52조로 되겠죠. 그죠? 거기에 도롱뇽이 원고 중에 하나였고, 아마 가처분이니까 일반 본안은 아니었겠다. 원고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채권자 신청인인데, 그 다음에 도롱뇽의 친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산속에 있는 절이 또 당사자였었어요. 산속에 있는 절. 산속에 있는 절은 당사자 능력은 법인으로서 있을 거예요. 아마 절이 그 법인일 거예요. 무슨 재단법인이나 그런 거 될 거예요, 절이.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어떤 식으로 지금 한번 분석해 보세요. 도롱뇽은 동물이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죠. 도롱뇽의 친구들은 만약 법인 아니면 권리 능력 없는 단체, 이런 거, 뭐 혹시 그 정도의 조직도 없는, 뭐 실체가 거의 없는 거면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단계. 그다음에 절은 아마 법인일 거예요, 법인.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인 법인이 권리 능력자다. 동물의 경우는 아니고, 그럼 동물 말고 여러분 민법 정칙에 거기서 쭉 동물 말고 뭐 하나 카테고리 나오는
사람 되기 전에 태아의 당사자 능력이 여기서 그대로 정지 조건에서 해제 조건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2조가 소송법에 특별히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오른쪽에 실제 우리가 검토할 것은 조합의 경우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려는 입장은 실질적으로 빈번하게 거래를 하는데 분쟁이 생겼을 때, 돈을 주거나 받아야 될 때 소송을 내는 주체를 이 조합 자체에 인정을 하면 편하다.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 대해서 52조가 그런 취지에서 소송법에서, 실체법에는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송법에서 52조가 뭐 나름대로 그런 취지하에 만들어졌다면 조합한테까지도 그 혜택을, 그런 취지를 인정 못할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게 조합에 대한 당사자 능력을 긍정하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학설 중에 일부는 그런 입장이고, 실무는 또는 학설 중에 또 일부는 부정하는 입장이고 그래요. 근데 실제 많이 이제 여러분이 연습하는 문제로는 많이 등장을 해요.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보정 못하면 소송 요건을 못 갖춰서 부적법 각하가 되는 거죠.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능력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부적법 각하, 예를 들어 동물이 원고가 돼서, 도롱뇽이 원고가 돼서 요새 뭐 옆집 강아지, 고양이가 시끄럽게 군다고 그래서 막 발로 뻥 차는 정도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막 옥상에서 내던지고 그런 거 가끔가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고양이, 강아지 주인이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는 뭐 인정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뭐 가능한 틀인데, 그 동물 자체, 고양이, 강아지가 옆구리 맞아서 발로 차여서 얼마나 아팠겠냐. 고양이, 강아지한테 10만 원 배상하라 라는 식으로 내면 그거는 지금 동물이 주체가 된 거니까 부적법 각하시킨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소송 도중에 당사자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사자명의 소송이라고 그래서 그렸다가 지웠는데, 그건 애초에 죽은 자였는데, 사자명의 소송은 앞에서 배운 살아서 잘 진행하다가 그때도 한 번씩 가르쳐줬죠. 소를 제기하고 소장 부본이 송달돼서 이제 소송 계속이 발생해요. 소장 부본이 상대방한테 송달되면 이제 본격적인 소송의 어떤 마당, 소송의 장면 이런 데로 들어간다라는 소송 한자로 계속 상태가 벌어져요. 계속이라는 말은 연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계류돼서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의 계속. 그래서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살았다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살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한번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한 것에 가서 보면 233조의 이하에서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개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굳이 중단은 안 시켜요. 그런 등등을 나중에 다시 배우는데, 일단 소송 도중에 벌어질 수 있는 경우까지 여기 잠깐 언급을 해놨네요.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능력이 상실되면 절차를 중단하고 수기한다. 당사자 자체에 대한 조문으로 규율되어 있지는 않고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233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예컨대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에 결국은 부적법 각하시켜야 되는데, 그 흠을 간과하고 놓치고 판결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으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 상소로 해서 이런 게 문제 있다. 본안까지 들어갔을 때 그것을 상소해서 이거 본안 못 들어갈 게 아니다. 소송 요건이 당사자 능력이 흠이 있는 거다. 이렇게 따지면 되고, 확정이 되었을 때는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일단 확정됐을 때는 재심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대로 확정됐을 때 기본적으로는 재심 사유에는 없는 거다 해서 불가능, 뭐 이런 입장인데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쭉 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다시 스킵을 하면 4-3이 당사자 능력의 의의에 대해서 살짝 설명하고, 4-34는 권리 능력자가 당사자 능력자다.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이 당사자 능력자다. 225면에 뭐 천성산, 도롱뇽, 동물 뭐 이 이야기 잠깐 나오고, 법인의 경우는 당사자 능력은 있어요. 당사자 능력은 있지만 64조에 소송 무능력자 뭐 이런 급에서 사실은 법인이 실제하냐, 법인이 의제되느냐,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는데 당사자 능력도 있고 기본적으로 소송 능력은 더더욱 뭐 있는 건데, 실제 소송은 직접 관념적으로 우리가 만든 법에 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한다라는 발상으로 소송 무능력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처럼 그 대표자를 그런 개념으로 삼아서 실제 소송에서 우리가 대표자 그 입장을 64조가 법정 대리인처럼,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조문이 64조에. 그래서 법인까지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학교하고도 소송할 때, 민사소송할 때는 총장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법인을 상대로 해야 돼요. 일반적 민사사건은. 총장은 뭐 지금 법인 그 자체는 아니고 학교의 보스일 뿐이지, 법인은 이사장이 있겠죠. 법인의 이사장. 학교 법인의 이사장. 그 다음에 4-35번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실체법에서 권리 능력이 없지만 지금 소송법에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능력을 인정한 취지에 대해서 실체법적으로 거래에 있어서 주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법인격을 취득을 안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조직적인 이 독립성이나 어떤 규모 같은 것은 그 법인격을 취득 안 했을 뿐이지, 탄탄하니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그 자체를, 그 조직 자체를, 주체성을 인정해줘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주체성을 인정한 그 조문이 52조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법인 아닌 재단 뭐 완전히 법인까지 안 갔지만 뭐 유경회, 장학회 뭐 이런 거. 법인 아닌 사단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이 문제 나와요. 사례적으로 종중.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사례적으로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227면에 동그라미 4 가서 민법상 조합의 경우에 이제 논란이 있던 거죠. 요게 민법상 조합. 여러분이 채권법 가서 뭐 사람끼리 뭐 어떤 사업을 하기로 이제 했다. 개라고 해서 그런 조직, 이런 게 다 조합인데, 이 조직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면 조합은 개개인이 등장을 해야 돼요. 당사자로. 그런데 합의관계 단순한 어떤 보존 행위적인 것까지는 뭐 그럴 필요 없지만, 일반적인 거래 행위에서 합의관계이기 때문에, 합의관계니까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되는 관계가 돼서 전원이 등장하면서 복잡해져요.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가 펼쳐지는데 복잡해요. 나중에 이제 다수 당사자 소송, 공동소송을 배워야 돼요. 잠깐만 그 다음 조문이니까 말해준다면, 아까처럼 이 사람들이 다 등장함에 있어서 복잡해지는 걸
다시 심플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53조 조문을 가서 52조 다음에 보면 공동의 이해관계는 다수자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자들 가운데서 바깥 사람 뽑으면 안 돼요. 바깥의 사람을 내세우는 것까지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니네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대표로 내세워서 대표 당사자로 내세워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제3자를 내세워서 소송 담당을 시켰다라고 해서 그 용어를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고 불러요. 실제 제3자의 소송 담당 속에 가서 보면 좀 이따 이제 나오는데 법정 소송 담당이 있고 임의적 소송 담당이 있어요. 제3자의 소송 담당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정 소송 담당이 있고 자기의 의사에 따른 임의적 소송 담당이 있는데 임의적 소송 담당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누구를 내세울 수 있으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든지 소송을 수행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신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이런 것을 잠탈할 우려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소송 담당 제도를 함부로 인정한다면 변호사 대리 원칙이나 소송 신탁을 금지한 것을 잠탈할 우려가 있어서 임의적 소송 담당은 함부로 인정되지는 않는데 지금 민사소송법이 인정해 주는 게 53조의 선정 당사자가 임의적 소송 담당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필요 없어요. 소송법에 그렇게 마련해 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조문상 마련해 준 거인데 실제 쓰느냐 안 쓰느냐는 자기가 선정한다라는 의사에 의해서 쓰는 것이니까 임의적 소송 담당이에요. 아직 그 개념이 잘 익숙하지 않으면 그거 이해하면 이게 딱 들어와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404조 채권법에서 지금 채권자 대의권 배웠으면 거기에 소송상 행사할 수 있어요. 재판상. 그럼 채권자 대의 소송은 을이 병한테 어떤 돈 받을 게 있으면서도 갑한테 이제 갚아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다른 재산도 없은 채 이 채권에 대해서 자기가 행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갑이 원고가 돼서 누구를 피고로 병을 피고로 해서 대의 소송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원래는 누구 채권을 갑이 낸 거예요? 을의 채권을 갑이 낸 거예요. 원래는 을이 병한테 돈 받을 게 있으면서 그걸 행사를 하지 않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채권자 대의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채권자 대의소송이라고 그래요. 민법 404조에. 그러한 채권자 대의소송에 있어서 이 갑의 지위를 잘 보세요. 갑이 원래는 을이 자기 채권의 원고가 돼야 되는데 갑이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될 수 있도록 민법이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이 채권자 대의 소송은 법정 소송 담당이 되는 거예요. 법정 소송 담당. 아직도 이해 안 되면 이런 거 아직 여러분 친족상속법 안 배웠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혼인 외자지만 인지를 받아야 돼. 인지.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정받아야 돼. 자식으로. 얘를. 그러면 누구 상대로 그 돌아가신 분이 아들이라고 인지를 해주고 갔으면 됐는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인지를 받아야 되는데 소송을 통해서 자식을 증명받아야 돼. 혼인 외에 지금 호적이 없는.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을 내야 돼. 인지청구 소송. 그럼 인지청구 소송을 내는데 피고를 누구로 삼아야 돼. 피고를. 그 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왕 회장님한테 나 아들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내야 되지. 물론 얘 5살이니까 얘는 또 누가 법정 대리인으로 등장해야 돼. 엄마가 법정 대리인. 생모는 엄마니까. 가 법정 대리인데 피고는 그 죽은 그 회장님을 삼아야 되는데 이 피고가 지금 현재 죽었잖아. 죽은 사람 당사자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 상대로 그다음에 그 사람 설사 뭐 소장에는 쓸 수는 있지만 누가 나와? 누가 소송을 해?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친족상속법, 가족법에 가서 보면 누가 등장할 것 같아? 그걸 대타를 해주는 사람. 대타. 공익적인 측면에서 검사가 해줘, 검사.
뭐 누구 얘기하려고 그랬어? 어? 와이프. 그러니까 그 왕 회장님 부인 말하는 거지. 아, 그게 맞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잘 봐봐. 그 아버지한테 아들을 인정받는 것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누가 있냐? 그 와이프라든지 아들, 딸들. 이해가 들어오면 N분지를 날아가는 건데, 나눠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더 이해관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있는 개념은 요거야, 실은. 당사자 적격. 그 이전에 이제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배우자나 아들, 딸 등은 사실은 이해관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싸우라고 하면 열심히 싸우겠지. 자기 N분지를 지금 뺏기게 생겼으니까 열심히 싸우겠지. 검사가 지금 거기 갑자기 있다가 이런 거가 검사의 본질은 그래 수사하는데 이런 거 당사자로 나가라면 이게 검사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겠어? 대충 좀 급은 낮은 급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어떤 일 처리 같은 거. 그럼 갑자기 남의 집 아들이냐 아니냐 싸움에 가서 자기가 피고가 된 거야, 이 검사가. 그렇잖아. 관할구역에 있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 피고로 된 검사가 좀 아까 개념으로 치면 뭐야, 그게?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 소송 담당자가 된 거야. 원래 죽은 사람 때문에, 죽은 왕 회장님 때문에 법정 소송 담당이. 근데 검사가 이렇게 치열하게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그 치열하게 방어하고 하는 것에 안 그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일반 논으로 보면 누가 더 막 치고받고 하는 싸움에 열심히 하겠냐. 아까 말한 대로 그 가족 등이 하겠지. 검사는 그냥 공식적인 것으로만 임할 그런 상황일 가능성도 높지. 열심히 꼭 앉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좀 더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야. 그 분쟁에서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의 이해관계 등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럼 이 경우도 봐봐. 원래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인데 갑이 왜 원고라는 당사자 적격을 갖고 있느냐. 당사자 적격을 갖고 있느냐. 왜 그런 거야? 갑이 자기한테는 지금 병하고는 원래 상관이 없는데 병한테 왜 돈 달라고 갑이 지금 이런 소송을 낼 수 있는 그게 뭐야? 뭐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그래? 자기가 돈 받을 거 있어서 돈 받을 거 있는데 네가 행사 안 하니까 내가 행사하겠다 해서 법이 그런 요건 하에 갑한테 당사자 적격을 준 거야. 그러니까 법정 소송 담당 당사자 적격 개념 알겠어? 원래 당사자 적격은 그 분쟁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해관계도 단순한 이해관계 아니라 예컨대 똑같은 패턴이지만 을이 병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규붕이가 로스쿨을 다녀. 그래서 을이 야 이렇게 돈 받을 거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나 바쁘기도 하고 잘 자신 없으니까 규붕이 보고 내가 너 항상 떡볶이 사주는 아주 내가 돈 많은 든든한 친구니까 하고서 하소연했더니 갑이 규붕이가 해보겠다. 그럼 너가 이해관계가 뭐가 있어? 친구라는 거 또는 떡볶이 얻어먹는 관계 이런 거 갖고는 하등이 이해관계 없어. 제가 제 채권에 대해서 받으면 뭔가 경제적이라든지 감정적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 갖고는 안 돼. 실제 채권자 대리소송 같이 자기가 돈을 지금 받을 게 있는데 얘가 행사를 안 해. 그리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을이. 그러니까 갑한테 네가 직접 병한테 소송 낼 수 있도록 해준 게 채권자 대리권에 의한 소송이고 갑이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로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당사자 자격을 부여받은 게 지금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정 소송 담당. 다시 정리해봐. 채권자 대리 소송에 있어서 그 그림에서 갑, 사후 인지 청구에 있어서 사후 아까 돌아가셨어. 사후 인지 청구에서 등장하는 피고로 대타로 뛰는 검사. 요건 민법에 따라서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적격이 부여된 거예요.
당사자 능력 개념은 이제 지나갔어. 당사자 적격이 부여된 거야. 왜 지금 갑자기 당사자 적격까지 왔냐면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이야기하다가 선정 당사자 이야기를 하다가 선정 당사자가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이야기하다가 임의적 법정 개념을 이야기하려고 채권자 대의 소송이나 지금 사후 인지 청구에 검사 얘기를 했고 이게 당사자 적격으로 다시 와서 본다면 제3자가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된 거예요. 원래 당사자 적격은 그 법률 관계에서 등장하는 주체가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10명이 소송을 해야 된다면 X1은 X1이 갖고 있고 X2가 있고 X3가 있고 X10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그자들 가운데서 X10이 실제는 일을 막 추진했고 뭔가 좀 법리도 밟고 뭐 그래서 야 내가 맡길 테니까 해라. X2도 너한테 맡길 테니까 해라. X3도 맡길 테니까 해라. 라고 해서 규붕이한테 다 맡기는데 X9만이 규붕이가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스스로 할 수도 있어. X9는 스스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야? X10은 X1부터 X8, 그 다음에 X10 자기 거는 X12 하는 거고 X9는 스스로 하려면 할 수도 있어. 이 임의적이란 말이 그 말이야. 선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임의적 소송 남용. 보통은 이제 X10한테 하라고 하겠지. X10한테 하라고 보통은. 그렇지만 그 의견이 막 이렇게 만장일치 비슷하게 딱 몰아준 건 아니고 각각의 의사에 따라서 결국 한쪽에 몰린 셈이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그런 개념은 또 아니야.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의사에 따라서 맡기는 거야. 이때 이거를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고 하는 특이한 민사법에 있는 그런 것이 이 선정 당사자인 거예요. 일단 그런 정도 다시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 조합적인 상황을 박스로 예를 들어놨으니까 쭉 읽어봐요. 그래서 오른쪽 중단부까지 가보면 그러나 이는 상당히 불편하다. 조합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229면에 위에서 한 10째 줄 박스 속에 보면 그런데 이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 불편은 조합원 가운데에서 선정 당사자를 선정하여 외부 사람 선정하면 안 돼요. 임의적 소송 담당은 이게 함부로 인정되면 변호사 대리 원칙 등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 조문에서 쓸 수 있게는 해주지만 일단 여러 사람이 같이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그 다음에 그 자들 사이에서 내세워야 한다라는 요건 등 하에 인정되는 거예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자들 가운데서 내세워서 선정하여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불편함이 복잡함이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밖의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그라미 1이 선정 당사자 53조 조문 표시 없는데 하여튼 53조의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는 임의적 소송 담당을 시켜서 하여 좀 아까 선정 당사자도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고 했는데 지금 동그라미 2는 또 임의적 소송 담당이 나오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동그라미 1은 53조가 마련해준 선정 당사자. 물론 그 성질은 임의적 소송 담당인데 판례는 동그라미 2처럼 선정 당사자 말고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동그라미 1에서의 선정 당사자로 삼을 수도 있지만 꼭 선정 당사자는 누군가 그 자들 가운데서만 내세우면 되는 건데 동그라미 2적인 상황은 선정 당사자를 염두에 두지 말고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는 함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판례가 하나 이 경우는 조합의 경우는 전원이 소송 수행해야 되는 그 불편함 때문에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긍정하지 않는 대신에 긍정해 주지 않는 대신에 임의적 소송 담당을 허용해 주는 판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는 선정 당사자로서의 임의적 소송 담당이 아니라 일반론으로서 조합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을 소송 수행하는 것을 마치 회사로 치면 대표자인데 그것을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 처리를 해줘요. 그것을.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다시 질문하세요. 3은 또 역시 대표자를 그 어떤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을 법령상의 대리인으로 보고 소송 대리인으로서의 법령상 대리인, 본격적인 변호사로서의 소송 대리인 말고 소송 대리인에는 법령상의 대리인 이런 개념이 하나 있었죠. 상법상의 지배인이라든지 선장, 대 그런 경우로 해석한다면 심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물론 동그라미 4 소송대리인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1대1 사건이든 뭐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버리면 소송대리인이 가서 할 테니까 심플해진다. 이런 여러 가지 4가지 방법을 조합 자체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의 복잡함을 이런 식으로 제거 내지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높아심인지 모르겠는데 질문해봐요. 응? 괜히 원래 이해 잘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해 안 될 것 같다고 앞에서 해박났나? 그냥 놔뒀으면 잘 할 뻔했는데? 응? 응? 어떻게 돼? 이해돼? 개념이? 응? 질문. 이해되나 보네? 자꾸 이제 앞뒤로 연결시키면서 그때그때 또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 1번의 선정 당사자랑 2번의 그 대표자가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고 하는 거와 3번의 그 대표자가 법령상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랑 원래 그 성질에 비춰서 그 사람을 놓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2번은 일반론의 임의적 소송 담당자로 보는 거고 이건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특별히 선정 당사자로 개개인의 조합원이 선정을 하면 뭐 선정 당사자로서도 나가는 건데 설사 선정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 규약에 업무집행조합원이로 되어 있는 어떤 규약을 만들었을 때 있는 사람이 수송에 등장했을 때 그것을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 봐준다 이거죠. 조합의 경우라면. 응? 그럼 무슨 이번에 저 원고 이름을 업무집행은 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지 조합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지. 1번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주고 안 하고의 소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책에는 없나 모르겠다. 이렇게 나타나죠. 조합관계에 아까처럼 10명 쓰기는 너무 힘드니까 한 3명이 뭔가 사업체를 뭐 법인까지는 안 만들었지만 어떤 계약적으로 하기로 했다 했을 때 원고에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이건 인정할 때 보면 일단 인정할 때는 심플해. 얘네들을 무슨 조합이라고 하고 조합이라고 해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면 52조처럼 권리능력 없는 단체처럼 취급을 하겠다니까 다만 여기 대표자가 업무집행조합원 이건 반드시 법인의 경우이든 권리능력 없는 단체의 경우든 아무개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일단 이해해봐. 근데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3명이 각각 원고 1, 원고 2, 원고 3 개인적으로 이렇게 등장해야 돼. 그럴 수 있겠어요? 일단 되겠죠? 그런데 조합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선정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3을 선정 당사자로 삼았다면 원고는 X3만이 나오고 선정자 목록에 X1과 X2에서 선정한 사람들 목록이 나와요. 되겠어요? 선정했을 때. 되겠죠? 또 질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 동그라미 3번처럼 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김아무개면
김아무개만 그냥 등장하면 돼. 김아무개가 업무집행조건이 당사자가 돼서. 응? 임의적 소송 담당자가 되니까. 소송 담당자니까. 선정 당사자의 경우도 선정 당사자만 나오고 선정한 사람 목록이 뒤에 붙어버려. 되겠죠? 거쪽 채권자 대위 소송도 사실은 을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원고가 갑이고 피고가 병이지. 그렇게 등장하지. 근데 이제 내용 읽다 보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가 막 나오겠지. 을이 병한테 갖고 있는 채권이 있고 자기는 을한테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갑이 을한테 받을 수 있는 요 피보전 채권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자기가 제3자이지만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되는, 원고가 되는,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게 갑이 입장에서는 을한테. 그래서 아까 그것은 돈 받을 관계인데 뭐 경제적 관계라든지 감정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데 지금 갑의 입장은 자기가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을이 별 재산도 없는 을이 그래도 채권 하나 있는 거 행사를 안 하고 있으니 내가 급기야 받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뛰어드는 그게 법정 소송 담당 채권자 대해서 그렇게 되죠. 그렇죠? 또 이해됐어요? 됐어요? 또 질문. 소송상 취급은 조합의 경우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때 이렇게 가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52조처럼 즉 조문의 근거가 조합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면 64조 조문도 쓰이는 거야. 권리 능력 없는 단체. 그때도 얘기했잖아. 64조에 왜 무슨 등자 들어간 게 무슨 의미냐. 그때 한번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법인 플러스 52조적인 그 법인은 아니지만 소송법에서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대표자 정함이 있으면 그래서 어디에 등자가 있었지? 64조에 보면 법인 등이야? 대표자 등이야? 법인 등은 이제 법인 플러스 권리 능력 없는 단체인데 조합을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면 거기에 조합까지도 플러스 시키면 되겠지. 그제? 그래서 64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타나는 거. 64조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겠어? 또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에 취급. 지금 당사자 적격하고 같이 지금 두 개가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 조합의 당사자 능력 부분을 얘기하다가 선정 당사자 같은 얘기를 하다가 당사자 적격을 간 거야. 지금 근데 다시 우린 당사자 능력으로 오면 당사자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가 이제 소송 요건에 하나 있죠.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결국 법원은 부적법 각하시키죠. 부적법. 물론 당사자 적격도 부적법 각하시키게 되고 소송 능력 없어도 부적법 각하시켜요. 이 소송 요건의 측면에서 일반 원리가 작동하니까. 그다음에 그 뒷면으로 가서 보면 당사자 능력이 없는데 부적법 각하시켰었어야 되는데 다만 자연인은 당사자 능력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튼 선고했을 때 흠을 관가되고 확정 전이면 상소에 의해서 취소하면 되는데 확정된 뒤에는 재심이 되느냐 뭐 이런 것에서 당연 무효냐 라는 입장도 있는데 당연 무효는 아니고 그렇다면 유효로 본다면 재심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451조의 재심 사유로서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사는 있지만 일반적인 입장이다까지 정리됐어요? 여기서 당사자 능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질문. 소송대리인 선임은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1대1 사건하고 똑같죠. 이 소송대리인 이 사람이 선임했을 때 소송대리인 정상적인 사람인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아무개 이렇게 나타나니까 원고가 지금 질문대로 당사자 능력이 없을 때는 세 명이 등장하고 동일한
동일한 소송 대리인 선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동일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쓰겠어? 이렇게 쓰고 위 원고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구 이렇게 쓰면 되지. 각자 선임해서 다르면 요 사이에 위 원고들은 아니겠지. 각자 그 밑에 소송 대리인 누구 소송 대리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같이 선임한다고 치면 원고 X1, X2, X3 먼저 써주고 그 밑에 위 원고들 복수의 그 앞에 있던 원고들 소송 대리인 이렇게 나가면 되지. 되겠어요? 그건 꼭 조합의 경우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없어요?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